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올해 코스피나 S&P 500 같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주도 업종과 주도주를 찾아라, 이런 미션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선영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태조위 방언으로 어쨌든 이 주도주를 화끈하게 짚어주셨던 이 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자이언트TV에 오셨는데요. 올해 관심사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지수보다는 이제 업종을 좀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새해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사님께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부터 좀 드려볼게요. 의외로 지금은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보다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너무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것 같냐, 또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주식을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회피 위주로. 사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동안은 이제 소위 주린이라고 하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채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채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겠다, 금리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채권이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접근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주식의 지난 2년 동안 열풍이 결국 지금 작년에 안 좋은 성과로, 약세장에서 안 좋은 성과로 나타난 것처럼 섣불리 채권으로 다 같이 또 몰려가는 것 또한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채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채권을 이제 만기 매칭을 했을 경우 손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그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채권도 좋은 투자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은행 예금도 결국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투자가 오르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저는 예금도 괜찮은 대응이 아닐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같은 경우도 만기 매칭형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채권이 아니라면 저는 투자하시는 것도 그리 나쁜 대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싶은데, 다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단순히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매매 개념으로 삼으실 수 있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을 좀 더 금리 베팅하는 것보다는 정말 만기까지 캐리 수익을 들고 가는 그런 개념을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또 이사님께 질문하시는 게 경기 침체를 모두 예상하는 가운데 그 깊이를 이제 여쭤보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사님께서는 올해 모두가 걱정하는 이런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깊이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 같은 증권사 일기 직원이 그걸 다 맞춘다라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경제학회가 열렸는데 실제 세계적인 석학분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뉘시더라고요. 최근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나뉘는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은 경기 침체가 깊을 것이냐 또는 얕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서 시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16개 IB, 즉 증권사들 중에서 2군데 정도는 올해 침체가 없고 오히려 내년에 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지금 경기 침체를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모든 경제를 전망하는 분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나뉜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그 깊이가 깊지 않을 거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용어로 보면 경착륙 가능성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가 연착륙이라고 해서, 즉 침체의 골이 깊지 않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위기가 한번 오면 정말 크게 와서 완전히 꽝 하고 떨어지는 그런 위기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위기가 크긴 했지만 또 반등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위기가 생각보다 크게 오지 않은 반면, 대신에 이 치유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라는 게 굉장히 깨끗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상당 부분 이 위기가 일정 부분 수면 위로 있으면서 올라갈 때마다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지 않을까. 조금 더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암 환자로 비유한다라면, 암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사실 수술 과정은 되게 힘들지만 그 이후에 회복이 되게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라기보다는 수술은 안 하고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 암은 나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복이 굉장히 더딜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비유하는 게 조금 더 적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정답을 딱 정해놓고 대처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옳은 대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보통 이제 정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전문가들께서 조언하시기로는 이제 거시경제를 포함해서 시나리오별로 뭐 불, 베어, 워스트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해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주관적인 확률을 배분해서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하다가 이제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식과 채권으로 좀 단순화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개인들에게 자산 배분을 좀 권하시나요? 저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주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설명을 이제 결론만 말씀드렸는데 왜 경기 침체가 얕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뭐 경기가 감으로 이럴 거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크게 왔었을 때, 즉 경착륙 왔었을 때 사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 예컨대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을 제외하고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실업률이 급등하는 경우, 즉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일자리 잃은 분들이 소비를 못하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첫 번째 사례였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경우 역시 굉장히 큰 경기 침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 과잉이 극심한 경우, 아무래도 수요보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면 그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기간까지는 경기 침체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글로벌 경기는 첫 번째, 실업률이 현 수준보다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전만큼 실업률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어려운 것도 맞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 경착륙 가능성도 실업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즉 미국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시장이 현재 미국 경제 내에서는 미국의 국채 시장, 지금 미국의 국채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잖아요. 또 하나는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 시장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채 시장을 망가뜨리는 건 미국이 완전히 그렇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니 그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기가 수면 아래에 있긴 하지만 그 위기가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물가가 올랐던, 미국의 물가가 올랐던 요인 중에 하나는 글로벌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글로벌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라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실업률이 이전 사례처럼 급등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희박해 보이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 과잉도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수요를 훼손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 경기 침체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만 놓고 보자면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이제 여전히 탄탄한 이제 고용 상황, 실업률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컨센서스 대비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결과가 이제 고용은 고용대로 탄탄한데 물가는 연준의 기대대로 잡히는, 그래서 예상보다 연준의 긴축이 좀 더 감속이 되거나 금리 상당히 낮춰질 수 있겠다는 이런 기대감 덕분인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만 하루만 놓고 보자면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는데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또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건 저는 단순히 고용 지표만 봤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수가 급등했던 배경에는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그날 동시에 발표됐던 ISM 서비스업 지표가 급락했던 결과가 합쳐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특히 임금 상승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했었던 점들은 이거 서비스업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임금 상승 등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55를 예상할 거라고 했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사실 급락을 해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한 달만 놓고 봐서 섣부른 결론을 내기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던 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생각보다 많은 학자분들은 야, 이거 그동안 있었던 서비스업과 관련된 보복 소비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소비가 뜨거웠던 게 아니라 일시적인 보복 소비였다라면, 그리고 그게 저희들 전망처럼 혹시 이 보복 소비가 마무리되어 간다라면 유의미하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서비스업 부분의 임금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최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고용시장, 즉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3%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낮아질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됐을 경우 연준이 긴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하지 않을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시장에는 여전히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데이터에 의존한 좀 이제 정책 수단을 펼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는 만큼, 사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번에 이런 지표 발표만으로는 이제 확신하기 어렵겠지만, 연준이 만약 예상대로 기대대로 이제 서비스업도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기준으로 생각보다 이런 보복 소비가 약하고 또 서비스업 발 임금 상승세가 좀 많이 진정이 된다면 사실 연초부터 연준이 강조했던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어, 이런 강경한 메시지에서 좀 많이 후퇴하는 그런 그 기조의 피봇을 향한 좀 그런 분위기 변화도 좀 기다리는 게 좀 그럼 상책일까요? 뭐 사실 너무 섣부르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시장에 기대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지난 보셨겠지만 의사록을 보시면 19분의 연준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2023년, 즉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미국의 엄청난 경제학회에서 거기서 하버드대를 비롯한 세계 석학분들이 경기 전망을 했었을 때 그 경기 전망이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뉘었거든요. 그러면 이 석학들 분들은 연준의 위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지 않습니까? 또는 비슷하거나.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의견이 그렇게 나뉘는데 연준의 의견이 제가 볼 때 한 목소리였다. 조금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그만큼 연준이 현 상황에서 시장에 어설픈 기대는 주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속으로는 이 정도 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생각을 먼저 비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꼭 진짜 안 한다, 그건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 올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표에 따라서 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미 임금이 잡혀가는 첫 단계라고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일부러 매인 것처럼 시장의 블러핑, 즉 가짜, 이렇게 해서 또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있는 그대로는 다 믿을 필요는 없다. 맞서란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분들도 계속 지표가 바뀌면 생각이 바뀔 거니까 우리도 좀 더 유연하게, 또 연준도 향후에 지표에 따라서 유연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한 이런 연준의 맞습니다. 배경을 이해하면서 너무 그냥 100% 그냥 그대로 연준에 그냥 복종하기보다는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유연하게 정말 채로를 열어두고 대응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쭙고 싶어요.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 좀 사실 수급이 많이 꼬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체리니 분들이 이제 소위 안전자산 아니면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사시면서 그 대표적으로 담는 자산이 미국 국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BOJ나 이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이 미국채, 지금 체리니들에게 좀 뭔가 위협으로 다가갈 그런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란 국가도 10년 만에 정책 변화인 거죠. 그동안 초저금리를 향했었던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는 그 정책이 지속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 지난번에 변동폭, 즉 미 국채에 대한 변동폭 0.25에서 0.5로 이렇게 올린 건데요. 궁극적으로 일본이 현재 가고 있는 이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원활한 출구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정책 공조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미국이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을 의식하지 않고 물가만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긴축을 한다라면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특히 일본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미국 국채를 던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미국과 일본이 나름대로 정책 공조, 즉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미국이 인플레이션도 고려를 하지만 일본의 적절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원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큰 우려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정책 변화를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3.7%에 달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즉 물가를 못 견뎠기 때문인데 이게 미국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물가가 올랐지만 미국은 근원 물가가 문제죠. 즉 일반적인 물가 외에도 주거비라든가 아니면 정말 내려가기 힘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사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그런 물가라는 게 미국이지만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의 물가가 3.7%까지 올랐던 가장 큰 배경에는 사실 엔화 약세가 있는 거죠. 엔화 약세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실제 일본한테 필요한 건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엔화 강세가 필요한 겁니다. 엔화 강세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수입 물가가 낮아졌을 경우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금리를 마구마구 올린다거나 또는 정말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우리 어떤 그 급진적인 통화정책 변경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여러 차례 느끼셨겠지만 일본이란 국가의 GDP 대비 260%가 국가 부채고 또 거기와 관련된 국채를 대부분 일본은행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 변화를 했을 경우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할 건데 그 하는 폭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려만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우려할 상황이 된다면 그건 일본의 정책 변화보다도 일본이 출구 전략을 실시할 때 미국과 정책 공조가 안 되면서 미국이 나 혼자 달아가는 그림이 나올 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지금 원하는 게 사실은 엔화 강세 정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출구 전략은 의외로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국 증시가 뭔가 이제 좀 올해 추세 반등의 계기를 마련되는 그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이 확실하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세계 경제의 좀 성장 동력으로 좀 복귀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뭐 중국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뭐 지금 중국이 굉장히 극심한 코로나 현재 그 확산을 겪고 있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역시 변이일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이가 있고 이 변이가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계속 글로벌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변이를 확산시키면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우려일 텐데 만약에 이런 우려만 없다라면 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이가 출현을 한다라면 조만간 중국 같은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리오프닝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경험을 했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산됐었을 때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위드 코로나가 됐던 걸 경험을 했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너무 타이트하게 방역을 실시했었죠. 우린 그래도 돌아다니기로도 했지만 중국인도 그렇지도 못했고 그렇게 감안했었을 때 중국인들의 어떤 그 보복 소비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 부분 중국의 리오프닝이 상당 부분 완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명 와일드 카드다. 즉 생각지도 못했는데 패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카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라면 올해 중국 경기, 특히 보복 소비의 여부에 따라서 특히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의외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수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에 따른 생각보다 좋은 수익률 게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뭔가 새롭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서 이제 다양한 한국의 이제 주요 제품들을 이제 수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마찬가지 견해로 리오프닝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한국의 수출이 이전만큼의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크기로 수혜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이미 글로벌 경제의 어떤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간 워낙 중국이라는 국가를 지워놓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보더라도 너무 훌륭하시고 저 역시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도 하고 제가 놓치는 부분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의 공통점, 저를 비롯해서 역시 보면 너무 미국 중심으로 시장을 파악하려는 흐름들이 있었죠. 이런 흐름들 안에는 역시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3년 동안 중국에 대한 어떤 역할을 지웠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여전히 22%를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수요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애써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경기가 좋아졌을 경우 단순히 중국이 우리 물건을 수입해가는 즉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역할 말고도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변환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원화도 동반 강세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만 가지고 또 한국 시장을 녹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이를 애써 너무 그렇게 폄하해서 낮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말씀해 주신 김에 사실 오늘 오늘 시장 포함해서 이제 사실 오늘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1월 9일 이제인데요.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특히 외인들이 지금 수급이 금융과 IT 섹터에 좀 집중적으로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구조적으로 이제 순매수 전환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사님 관련해서 과연 외인들이 언제 그럼 한국 증시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미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국 시장만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상당합니다. 결국 향후에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면 올해 시장에서 글로벌 IB들의 전망은 미국보다는 미국 외 지역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줄문구를 설명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 좋아지는 경우 경기가 회복되고 이들이 보복 소비를 하는 경우 사실상 한국도 좋긴 하지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생각보다 경기가 회복세가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럼 유로 강세, 달러 약세로 이어집니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과 관련해서 베팅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달러 강세 베팅하는 것보다는 달러 외 지역, 즉 유로나 아니면 우리 원화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 이런 통화에 베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만큼이나 그 경기 침체가 올 때쯤에 기업 이익이 그만큼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기업 이익이 그렇게 훼손되고 앞으로도 좋다라는 전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소 특이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램과 관련해서 글로벌 거의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0% 점유율이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해서 더 빠진 게 아니라 극심한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두 기업이 감산할 때, 즉 공급 물량을 줄일 때가 거의 예외 없이 바닥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함의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미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감익에도 불구하고 바닥이라면 사실상 시장에서 우려하는 앞으로 기업 이익이 좀 더 줄어들 거니까 더 많이 빠질 거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이미 전자부터 돌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 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여타업 정도는 물론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버틸 수 있다라면 지수 조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사실상 지난 9월이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어떤 게임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금융주, 특히 은행주라고 하면은 만년 저평가를 받는 주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저평가를 사실 받는 이유도 뭐 소위 말하는 관치금을 비롯해서 여러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뒤늦게 한국 은행주들이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된 게 이게 한국 자체를 그냥 추종하기 때문에 들어온 패시브 성격의 자금인지 아니면 정말 금융 섹터의 특정에서 좀 그래도 향후 좀 더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어떤 식으로든 환율과 관련된 베팅이 있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상당 부분 원화 강세 또는 달러가 더 이상 강세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게 장기적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단기적이나마라도 일단 베팅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우리나라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된 금융주 중에서도 한국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주주 환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그만큼 어떤 상승 동력이 있었다라고 판단해 본다라면 사실상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금융주 가지고 정말 큰 시세를 봤던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대박을 노리는 어떤 그런 움직이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래도 일정 수준 수익을 찾을 수 있는 업종을 찾다 보니 이런 것을 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세관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 환율과 또 너무 저평가된 업종 그리고 최근에 주주 관련한 긍정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들어온 게 맞지 단순히 어떤 환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업종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온 건 아닌 거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미 투자자분들의 이제 순매수 1위를 줄곧 차지고 있었던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과 좀 최근 테슬라의 움직임 또 이런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쪽이 그쪽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저 스스로가 아직 정확한 물론 이제 틀린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잘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 뭐 크게 참고할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시에서는 손수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수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 여러분 손수건을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가운데부터 올라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죠. 또 반대로 손수건을 내리면 제일 가에 있는 것도 먼저 내렸다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판단한 바로는 이 테슬라의 최근의 조정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 뭐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든가 여러 가지도 이슈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내려야 될 이 손수건의 가장자리가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릴 게 그냥 내린 정도로 전 판단이 된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향후에 단순히 전기차만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테슬라 봇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에 어떻게 테슬라가 로봇을 시장을 키우고 또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점들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뭐 테슬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오히려 테슬라를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판단보다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더 많이 커질 건데 그런 커졌었을 때 수혜를 보는 데가 어딜까 그걸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좀 이제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나는 대형주가 좀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소재단이 결국 궁극적으로 리튬 가격의 인상과 함께 이제 좀 비전이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의견이 좀 갈리는 쪽인데 이사님께서는 좀 더 대형사 쪽에 비중을 두시는 편인지요? 아니면 소재 쪽, 좀 중소형주에 초점을 맞추시는 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전지와 관련해서 어떻다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커가면서 결국엔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와 2차전지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을 비롯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가 시장에서 훨씬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먼저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시장을 올리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전기차를 사는데
충전이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중국에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전기차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나 아니면 소재 여기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정말 커졌었을 때 꼭 필요한 게 이제 뭐지? 그쪽으로 저는 눈을 조금 더 돌려서 우리가 2차 전지, 즉 전기차 커졌었을 때 손대야 될 기업들을 좀 더 폭넓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기존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울거먹기엔 너무 시장이 성숙해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또 너무나도 많은 물려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도 나빠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시장이 커졌을 때 계속해서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업종들이나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폭넓게 이제 충전 인프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신재생 인프라 관련 전체적인 수혜주 중에서도 태양광도 뭐 이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쳐도 당장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이제 23년만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지. 지금 이 올해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년 내내 그런 관련 기업들을 주도주라 하더라도 길게 들고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번에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주도주라고 하면 그 주도주의 생명력, 즉 올라가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었습니다. 예컨대 최소 1년 이상이라든가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설령 주도주라 하더라도 이 주도주들에 대한 생명력이 사실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은 한 분기를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도 태양광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업종 중에서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업종들은 최소한 한 분기씩은 돌아가면서 뭔가 큰 기회를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 이에 대한 대비, 즉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굉장히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 업종에 대한 얘기를 사실 듣고 싶어 하지만 거꾸로 이제 역발상으로 접근해 보자면 사실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길목을 미리 지키는 전략으로 매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더 올해 전략은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오르는 업종마다 뭔가 이제 그 주도 업종이 변할 때마다 그걸 잘 탄다라면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그게 쉽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개 후보군을 정해놓고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건 아무리 그래도 시장에서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는 산업들인데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난해 너무 쉬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업종들을 들고 제가 볼 때는 길목지키를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상승을 우리가 다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대로라도 한두 업종이라도 제가 볼 때는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방법도 제가 볼 때 최선은 아니지만 최소한 차선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목표 수익률? 사실 어지간한 주식에 다 개인분들이 많이 물린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좀 더 실전 트레이닝 전략으로 좀 접근하자면 이사님께서 좀 어떤 전략을 추천하시나요? 사실 이제 큰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단기 트레이딩을 하라고 권하는 건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쉽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저희도 해보면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어떤 경우 지금 시장이 앞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시장이 깨끗하게 막 이렇게 이전의 상승처럼 막 왁 올라가고 이런 시장일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20-30% 정도 목표 수익률을 좀 잡아놓고 그래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이 됐었을 때는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음을 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삼천리 같은 종목, 너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루 만에 사실 주가가 뛰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회복을 안 하는 등 이런 되게 좀 혼란스러운 장세인데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몇 가지 좀 예외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고 이게 이제 보시는 투자자분들마다 이게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여전히 경기가 훨씬 더 침체일 거니까 아직도 멀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기다리는 건 그래도 그동안 많이 빠졌고 그렇죠. 고점도에 많이 밀려서 그래도 내가 좀 더 싸게 어떤 그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신 기업들은 설령 여기서 더 많이 오른다 치더라도 이미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이제 어려운 게임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기업이 설령 더 좋을 수 있겠으나 우리 기업이 아니다, 즉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많이 하락을 했고 가격 매력도 있는데 향후에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그래도 찾아보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더 마음도 편하고 좀 더 현명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 세 가지 한번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내렸고, 가격 매력이라고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다. 이런 유형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이거는 아마 향후 뭐 EPS라든지 이런 성장 전망이 그래도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영역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 개의 교집합을 만족하는 업종이나 주식이 뭔가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어떤 업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느 쪽을 피해라라고 얘기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은 너무나도 모든 업종을 다 차치하고라서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다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관련해서 업종들을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흔히 얘기하는 혁신과 관련돼서 이전의 성장주보다는 그래도 구경제 또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저평가돼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제가 이 대형주들 이렇게 많이 뒤져보면 특히 중대형주, 흔히 얘기는 옐로우칩 중심으로 의외로 정말 이건 생각보다 정말 저평가가 굉장히 큰데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정 기업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 기업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즉 땅이나 건물이 현재 시가총액만큼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정말 싼 거잖아요. 최근에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을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손을 못 댔던 건 혹시 더 빠질까 봐 또는 경기 침체 때문에 이거를 더 많이 빠졌으면 더 빠질까 봐 그랬는데, 최소한 그런 기업들은 이제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즉 2020년, 21년을 주도했었던 기존에 있던 플랫폼 같은 성장주보다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데서 조금 더 뭔가 큰 기회를 더 찾아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권, 과연 국채가 안전자산인가? 국가별로 이제 선진국 경제 전반적인 국가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차라리 금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좀 올해 좀 유망한 정도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렵네요. 사실 주식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우선은 그 국채라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인데 이 안전자산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 국채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자산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큰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여전히 국채는 좀 안전자산에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채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주식에서 저는 기회가 찾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나눠야 되겠죠. 모든 돈을 이번에 채권이 좋으니까 채권으로 가고 다음엔 주식이 좋으니까 주식으로 가는 건 옳은 자산 배분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자산 배분할 때는 올해 목표 수익률을 정하셔야 돼요. 올해 나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5%니까 나는 조금보다 그거보다 더 높은 8%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갖고 싶어. 8% 정도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런다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거죠. 예컨대 채권 몇 퍼센트 또는 주식 몇 퍼센트 이거를 합해서 한 8% 한번 내볼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자산 배분인 거고요. 채권 좋다고 해서 채권을 우르르 몰렸다가 나중에 또 주식 좋다가 주로 우르르 몰리면 제가 볼 때는 자산 배분 효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애널리스트도 한 수십 년 했지만 애널리스트를 하고 나서 지난 3년간은 OCIO라고 해서 이게 자산 배분을 하는, 즉 정부 자금이라든가 기금을 자산 배분을 통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있어 보면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지, 이것 따로 이거 몰빵 이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왔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자산 배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흔히 그냥 포모, 그냥 여기 좋으니까 우르르 저기 좋으니까 우르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자산이든 제가 볼 때 남들이 안 쳐다볼 때서야 쌉니다. 그렇죠? 남들이 정말 이 주식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아니 주식은 이제 하면 안 돼, 주식은 정말 끝난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올 때 설설 담아가야 사실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 남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보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사실 싸게 살 수가 없는 국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자산배분을 처음에 나눌 때 처음부터 나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저가 매수를 할 때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비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을 때 그때 담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전이나 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코스톨라니가 말한 것처럼 이제 항상 증시에 비관론이 가득할 때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차원에는 저도 되게 동의하는 바인데요. 비관론에 극에 달했다라는 게 사실 너무 은유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걸 좀 지표로 판단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게, 최근에 미국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면 10분 중에 8분, 즉 거의 80% 이상이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설문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일부 유튜버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적인 시각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그동안 잘 해오셨고 좋은 시각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걸 또 듣고 하면서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우리가 그분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최근에 고객들을 만나 뵈면 그 심리 상태가 읽히거든요. 아니, 저렇게까지 굳이 극단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뭐지? 너무 조금 많이 그랬는데, 뭐 저도 아마 이 유튜브가 나가고 난 다음에 댓글이 안 좋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하면 칭찬보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댓글을 많이 대시는데, 그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가장 큰 기저에는 아마도 그분들께서 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이렇게 크게 올 건데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라는 게 과연 너희들이 맞는 표현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그런 기저가 깔렸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물론 경계의 시각을 가지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계의 시각이 정말 여전히 온전한 것인지 최소한 지표로도 여러 가지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인데 외국인들이 주식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외국인들은 그렇게 비관적인데 뭐하러 그렇게 주식을 살까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최근에 벌어지는 시장 현상을 보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뷰가 균형을 잃은 건 아닌지 한번 좀 더 따져볼 필요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기 중심을 잡는 한번 투자 잡아보시길 기원 드리면서 방송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사님 또 기회 되면 또 모시면서 다음에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이언트TV 양학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